공포감이 끝나지 않았다.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으시고요. 뭐 확인해야 된다? 자, 지금 오늘 날짜가 4월 12일, 지금 네. 오후 1시 반 장중인데,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내일 업로드가 네네. 이제 시작될 텐데,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되고, 현재 주식시장 네. 좀 점검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거 시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시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시간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이 시간대를 보시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제가 코스피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120주선 말씀드렸어요. 이 회색 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1월 24일 이후에 한번 급락파 나오고 조금 박스권에 약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정도의 좀 갇혀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수상으로 한 2620에서 2770 정도가 상단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좀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말로 금요일에 종가상으로 봤을 때 이 3월 7일 그리고 3월 14일처럼 밑꼬리를 달고 120주선이 깨지지만 결국에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120주선 위쪽으로 또 올려놓고 끝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단 쪽으로 가면서 위쪽으로 갈 만한 여력을 남겨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장중에 일단 깨지고 있어요. 이 120주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2674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2661이죠. 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봐서 종가상으로 이 지점이 좀 깨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때 제가 시나리오별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예정된 수순대로 스몰 스텝, 걸음마 정도 하면서 그 뒤쪽으로도 25bp씩 한 4번에서 5번 정도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예상한 정도 수순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리고 양적 긴축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없이 내년으로 좀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CPI 3월 지수 미국 쪽에서 또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상 최초로 또 팔자가 보일 것 같습니다. 높게 나오는 8.3%요. 네. 2월 달에도 높게 나왔다고 했거든요. 7.9% 나왔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앞자리가 바뀌어버리면서 8.3%. 그러면은 아직도 인플레이션, 고공 물가 행진하고 있는데 공포감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뒤이어서 나오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같이 그게 사실상 어떤 평이하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금리 인상기 그리고 양적 완화했던 부분들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도 주봉상으로 코스닥은 좀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사실상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이제는 지금 이번 주 주봉상으로 3.2%까지 지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 10주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이 120주선 또 880이 깨지는 지점까지도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코스닥이 상황이 낮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코스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당장 이번 주 중에 120주선 장중에는 좀 깨져도 돼요. 네, 이 정도까지 뭐 내려가도 되는데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반드시 120주선을 좀 지지받고 끝내는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는구나. 이런 신뢰감을 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한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뭐 매달 뵙고 있으니까 네. 4월, 5월만 보면 네. 뭐 그렇게 크게 어렵 일은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 정도 박스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박스 피면은 다행일 것 같고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 하단 말씀드렸던 2620, 2600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들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연준 쪽에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매파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 고용 지표는 또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으려다 보니까 점점 더
25bp 걸음마로 시작했지만 성큼성큼 빅스텝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pp를 거의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5월 달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5월 달 한 달에 그치지 않고 6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50bp 올려서 2달 동안에 1%를 올려버려요. 그럴 가능성들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투자자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모든 방송 나가서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실적 같은 것도 중요하고 모멘텀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이 모든 걸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하이닉스만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실적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분기에 최대 매출이 나왔고요. 역대 2번째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삼성전자 투자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네.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시절 매출이 삼성전자가 279조 400억, 영업이익은 51조 5,700억.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지금 52주 맞아요. 신저가를 네. 갱신하고 있는 네네. 김 작가도 물리고 있는 뭐 거의 다 물렸죠. 전 국민이 다 저 물렸는데 6만 9천에 사서 물릴 줄은 몰랐는데 물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이제 수급이 꼬여 있을 때는 이게 또 한 가지 팁인데 계속 드려왔던 말씀이에요. 지지선까지 닿아서 그게 지지가 확인이 되고 수급이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지 지지 받는 선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지금 매수할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때는 아마 어떤 뭐 블록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은행 쪽에 나왔던 물량들을 외국인하고 이제 나눠 받은 그런 것들 빼면은 사실상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4월 6일에는 그 매도 금액이 3,600억이 됐어요. 그리고 4월 7일에는 3,900억이 넘었고요. 4월 8일에도 3,400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왜 자꾸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급적인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종목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하면 항상 외국인 어떤 걸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분율. 네. 그리고 지분율이 문제인데 외국인들은 환손실을 싫어해요. 지금과 같이 흘러가게 되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그게 원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가지고요. 그럼 환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투자된 금액들을 회수를 해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선진 시장이 아니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외국인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가 됐어도 개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일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3개월치 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개인들이 7조 7,400억 사고 있고요. 당연히 이 물량들은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기관이 더 많이 팔기는 했어요. 이게 이제 은행이라던가 연기금 위주로 해서 4조 2,700억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외국인들도 3조 5,600억을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의 어떤 주가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시장도 좋지 않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이런 수급 상황에서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3개월 보게 되면 거의 1월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8만 원대부터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외국인 비중이 아직도 삼성전자 50%가 넘어요. 근데 사실상 10%만 넘어가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외국인들은 환손실을 싫어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빼는데 내가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한 선수 얘기해 주셔서 미국 3월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긴축 공포감이 맴돌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30원을 돌파했잖아요.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터라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율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1230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은 37.4원까지 올라왔네요.
하나은행의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 나오는 매매 기준율 환율인데 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3월 달 초반에 보면은 1245원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잠깐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걸 많이 내리지 못해요. 한 1210원대 가면은 다시 한번 또 치고 받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1245원 정고점을 돌파를 할 텐데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런지 아니면은 더 뚫고 올라가면서 정말로 위험한 환율 동향을 보여줄지 지금 2020년도 대략적으로 한 4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한 1240원을 돌파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45원 정도요. 이 시점이 이제 고점이 되면은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돌파하면서 지금 10년상 차트로 봤을 때에도 거의 최고치네요. 네, 거의 사상 최고치예요. 10년치에서도. 네, 정말로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해결이 된 게 없어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어떤 글로벌 제재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시청자분은 네.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 거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을 거고 네네. 또 다른 건 뭐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양적으로 풀어줬던 거예요. QE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고삐를 이제 죄는 거죠. 타이트닝하게 QT라고 합니다. QT. 양적 긴축을 하게 되는데 그 강도나 속도가 더 세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 흐름들이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다 보면은 이머징 시장이라던가 이런 쪽의 통화들은 사실상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금하고 미국 채권에 버금가는 그런 전 세계의 최고 탑 기축 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1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1달러당 1,200원 왔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0원 정도에 예전에 바꿔놨었던 자금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샀겠죠. 그런데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좀 빠지긴 했어도 단순히 1,000원하고 1,200원만 비교해도 환 차익만 해도 20%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빼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분율을 늘려왔던 터라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의 매매 차익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달러로 바꿨을 때 환차익까지 얻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환율이 네. 어느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다시 돌아올 수 있네. 1,200원 미만으로는 당연할 네. 것 같고. 근데 1,200원 미만도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취약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한국은 외국인들의 ATM기다. 이런 정말로 안 좋은 정말 이제 슬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1,2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유동성을 전 세계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할 만큼 매력적이겠느냐 환율이 그걸로 봤을 때에는 저는 1,200원 미만으로 갔을 때에도 그렇게 수급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계속 위험자산에서 빼가지고 안전자산으로 계속 옮기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까지 이제 확실하게 실시된다. 6월달 정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금리 인상의 빅스텝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까지 거기에다가 막 짓눌러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1,200원 밑으로 갈 가능성도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메리트 못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1,200원 밑으로는 당연한 거고 그 네네. 밑에서 어느 지점 네. 어디까지 가야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나요? 어느까지 가야지 외국인들이 네네. 좀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일까. 예. 1,200 밑으로는 당연할 거고 네. 뭐 1,100이냐 뭐 1,150원이냐 어디 네네. 지점일까. 일부는 조금 그렇게 조금 이게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약간 일부는 좀 투자 메리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1,200원이 깨지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그래도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은데라고 느끼는 쪽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안전 자산 특히나 이제 미 국채라던가 여러 가지 달러 이런 쪽들 금
이런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해서 네. 중국 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봉쇄령이 내려진 상하이 지역을 비롯해서 네. 코로나가 확산세를 이어가며 투심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중국 증시 낙폭이 컸는데 네. 향후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중국은 앞으로도 좀 계속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크겠죠. 네네. 네, 미국과 계속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 사실상 무역 분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두 나라의 패권이에요. G2 국가잖아요.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는 미국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패권을 시진핑은 잡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바위를 계란으로 치고 있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반도체 굴기를 하려던 것들도 많이 좀 꺾인 상태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도 중국과 경쟁을 할 만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그런 쪽도 쉽게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자금들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 그래서 BOE라던가 이런 쪽들을 좀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의 상황은 좀 좋지는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하이 일부 지역은 봉쇄했던 부분을 약간 열어줬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 내 대부분의 지역은 봉쇄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이 굉장히 큰 하나의 국가지만 무역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계 최대의 무역항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컨테이너선들이 굉장히 거기에 발이 많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에서 물자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다. 지금 가뜩이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런 쪽들도 자유롭지가 않은데 또 세계 최대의 무역항인 중국까지도 자유롭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강대국에 우린 다 껴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중국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눈치만 보다가 정말 힘들죠. 그런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을 더 키워서 이제 정말로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들. 중국 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어떤 소비 관련주라던가 리오프닝 이런 쪽들도 기대감들이 같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한국 증시가 보통 이제 미국 증시를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할 때. 네. 세계적으로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해야 되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뭐 미국의 S&P, 네. 나스닥은 당연히 참고할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 쪽이 가장 크게 좀 적용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 쪽은 우리나라보다 좀 증시 개장이 늦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열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미국 증시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동향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고 나면은 또 중국의 눈치를 굉장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락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거에 영향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이제 넘버1 그리고 중국이 넘버2기 때문에 양쪽에서 열리는 증시에 눈치를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랑 그러면 네. 일본은요? 일본 쪽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민감도가 덜해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은 좀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불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여전히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이제 뭐 때리면 깨갱하고는 있지만 맞설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뭐 네. 당연히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중요하지 같아요. 않고 역시 네. 한국은 네. G2 맞아요. 네. 저희 G3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네. 증시에서도 네. 중국과 미국.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스피 2,700이 깨졌잖아요. 네, 깨져버렸어요. 네. 그럼 네.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긴 한데 예. 차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지금 뭐 급하게 사야 될 또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네, 절대요. 네.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현금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네. 몇 퍼센트 정도는 좀 그렇죠. 제가 이 얘기 하시면은, 이 얘기를 방송에서 들려드리면은, 이제 뭔가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 싫어하세요.
왜냐면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잠깐 반등을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위험하게 들어갔다가 정말로 한 2% 수익 난다고 당일날 좋아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트레이딩에 능통하셔가지고 테마주는 움직임들이 있긴 있어요. 4차 산업 관련된 것들과 오늘은 또 아침에 원자력 쪽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움직이긴 하지만 정말로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쪽에서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만큼 나는 단련이 되어 있지 않다,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으시고요. 뭐 확인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일단 주봉상으로 오늘 이제 3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어요. 네, 점점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아마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금요일이 되면은 이 120주선이 약간 또 차이가 날 겁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날 건데요. 대략적으로 2670대 중반으로 회복을 올려서 끝내는지 이거 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네, 이게 금요일날 종가상으로 깨졌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거 사놓으면 다음 주에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급과 기술적인 요인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자. 네, 맞아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최고입니다, 지금. 정말 너무 이 발끝에서부터 발바닥 끝에서 머리 끝까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지금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무릎부터 어깨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돼요. 그냥 골반에서부터 한 갈비뼈 정도? 그 정도만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욕심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게 좀 그럼 접근하시면 만약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네. 지금쯤에 들어가도 뭔가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네네.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지수가 비싸지 않은 건 확실하잖아요.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총을 크게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의 실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잘 나왔다라고 했던 기업들도 전부 다 또 피크아웃 얘기, 막 해운주들,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막 16주 연속 하락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조차도 지금은 고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신사업들이 중요한 거지 어떤 그동안에 해오던 캐시카우를 꾸준하게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적 얘기하셔. 실적 좀 좋아 보일 것 같은 네. 세트나 기업은 어디 쪽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몇 가지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SO일 같은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유가 부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발해서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올랐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또 빠지는 급락파가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정제 마진 같은 효과나 어떤 재고평가 이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유사들이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 정제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게 유가가 마냥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유가 수요가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일 때는 유가 쓰는 게 맞아. 근데 이 정도 100달러, 막 110달러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굳이 우리가 기름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로 가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것만 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한 90에서 100달러 정도 수준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에는 정유 쪽이 좋은 건 맞아요. S-오일에 지금 분기 실적이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해운주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화학주들 정말 좋다 계속 얘기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막 금호석유 이런 것들 계속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팽을 당했거든요. 목표가 많이 올렸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상당히 좀 곤욕스러워 한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려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항상 피크아웃이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유 쪽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급감을 또 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좋고 이렇게 일봉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죠. 네, 이거 지금 3월 중순부터 보시게 되면은 82,000원에서 10만 원을 뚫어버리는 유가와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사실상 이 전쟁 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90에서 100달러 정도 수준의 유가, 국제 유가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정고점 9월에서 10월 달에 갔었던 한 11만 원대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또 감소하는 부분들,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잘 커버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SO일 같은 경우에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한 13만 원대까지도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한 35%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기 실적 좀 체크하고 유가의 등락, 급등락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유 외에 이제 지수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오른 걸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좀 오를 때 좀 오를 수 있는 섹터라든가 주식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실적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금리 인상은 뭐 거의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2번 올릴 거냐, 뭐 빅스텝을 계속 밟을 거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올라가는 것 자체는 확실해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FM 투자 쪽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은행주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님이라고 하죠. 이제 뭐 니마 그 님이 아니고 NIM이라고 합니다. 님인데 순이자 마진 쪽이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가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되면서 주택을 엄청나게 민간 위주로 해서 윤 당선인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택 시장이 조금 침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공급하고 그만큼 분양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서민들은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요. 대출이 쪼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뭘 풀어줘야 되죠? 대출을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벌써 대출이 풀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익으로 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쪽에 굉장히 좀 유망한 섹터로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뭐 큰 수익률을 주고 사실상 그럴 섹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괜찮을 거고 거기다가 배당 같은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한 그런 섹터가 금융주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도 지방은행 좀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맞아요. JB금융지주라든가 BNK. 그렇죠. 네, 그런 쪽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수혜를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를 이렇게 큰 규모로 해서 정부 차원으로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중의 4대 은행 그쪽이 저는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자본 규모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들도 더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저는 지방은행도 물론 안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중의 4대 은행 특히나 이제 좀 큰 은행들 위주로 좀 더 보는 게 어차피 이제 은행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큰 수익률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배당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그래도 조금 나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80 정도 은행주 투자할 때 100% 중에서 80 정도를 시중 4대 은행, 큰 은행들에다가 뿌려 놓으시고요. 한 20% 정도만 아까 말씀하셨던 좀 이제 작은 규모의 지방은행들 그런 쪽으로 배분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KB금융 차트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KB금융의 차트입니다. 이거는 월봉이고요. 일단 뭐 일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때 한번 얘기들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들 나오면서 조금 한 번씩 꺾였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스몰 스텝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일단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줄인 건 아니고요.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을 그동안에 사놨던 것들 하면서 꺾였었는데 외국인은 뭐 계속 지분 늘리고 있죠. 오늘도 뭐 이제 거의 사상 최고입니다. 73% 가지고 있네요. 국민은행인데 네. 외국은행이네요. 외국 국민인가 봐요. 지분이 되게 높네요.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은 주가의 단기적인 등락에 관계없이 지분율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기와 더불어서
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선제적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인데 어쨌건 간에 금리가 차근차근 미국에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만 안 올릴 수는 없어요. 따라가야 되거든요.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면 네. 요건 돌파하나요? 네, 이 정도는 저는 돌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6,000원이 지금 전고점 부근인데요. 여기에서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지분율 늘리면서 일단 50bp 만약에 연속 2개월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분율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누적이에요. 일별로 잠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뭐 계속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 편이고요. 기관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매매를 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조금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주요한 거는 어차피 이것도 75%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좌지우지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 누적 3개월로 봤을 때 외국인이 4조 5천억을 사고 있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4조 5천억이 아니고요. 4,500억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큰 쪽에 좀 자산 배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안 좋게 보시는 쪽은 어디세요? 사실 뭐 이런 것들 빼고 다죠.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슬픈데, 네. 시장 자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섹터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본다라고 딱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좋게 보는 쪽들이 적은 편이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뭐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들은 흐름이 괜찮고요. 제가 그때 이제 나와서도 다 짚어드렸었는데, 이 실적과 관계없는 주가상의 하락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바닥을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월 달에요. 그래서 31만 원대 가면은 이거는 회장의 일탈이 있었지만 이거는 관계없다. 실적은 앞으로도 잘 나올 거고 유미코아에 이어서 양극재 글로벌 2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9%가 채 안 돼요. 앞으로도 점점 더 빠르게 이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양극재 쇼티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꺾였던 거보다는 뭐 좀 덜 꺾인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LNF도 제가 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다 짚어내면서 LN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차트가 이제 이슈가 없었다 보니까 뭐 별로 꺾이는 흐름이 없었어요. 25만 원대에서 바닥 한 16만 원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하고 1, 2월 달 바닥 잡고 여기 매물대 깨지지 않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살 자리였던 거죠. 17만 원에 샀으면 지금 거의 정고점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업체들 2차 전지 성장성이 확실하게 단기적이면 안 돼요. 네, 잠깐 1, 2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크아웃 얘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요. 최소 5년 이상을 1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금리 인상을 세게 한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성을 보이는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에 전부 다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좋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대형주 특히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차장님과 또 5월 중순에 뵐 테니까 네. 4월 뭐 중순과 말 그다음에 5월 초순까지 네. 우리가 증시 투자 포인트 및 눈여봐야 변수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것들 다 그냥 좀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에서 과연 금리 인상 5월 달은 거의 지금 거의 100%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50bp 인상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들, 고용 지표가 계속 좋다라고 하면은 6월 달에도 50bp 올려도 뭐 상관없어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야 상관없겠죠. 근데 나머지 국가들 다 죽습니다.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연속적으로 빅스텝, 걸음마가 아니고 거인처럼 성큼성큼 걸어가는지 그거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 긴축이에요. 이게 금리 인상에다가 같이 덮어 씌워져 버리면은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의 강도라던가 속도에 대해서도 지금 점점 더 강한 쪽들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조금 완화가 되는지 이런 거, 이 정도를 제가 봤을 땐 이게 다일 것 같아요. 나머지들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뭐 봉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해서 글로벌 제재 상황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큰 것은 이제 미국 쪽의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 그거 하나로 꼽아드리겠습니다.